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쉬는 동안에 벌써 1월도 반 이상이 가버렸습니다. 슬슬 새해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 최영수와 함께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방식과 영어 교육에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심도 깊게 빠져보시길 바라며 최영수의 팟캐스트 시즌2 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코호스트 두 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가 들었는데 참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5인 맞아요. 이상 못 모이고 또 눈은 올해 되게 많이 와가지고 되게 오, 힘들었었어요. 잠깐.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강남 일대가 주차장을 물게 하는. 맞아요. 그래도 또 다행인 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오히려 되게 이렇게 눈을 내리라고 야 눈이 내려라 약간 이러면서 기우제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눈 치우는 아픔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눈을 좋아하긴 합니다. 저희는 눈을 치우는 기계가 다 치워주거든요. 좋아. 맞아. 진공 청소기 같은 게 눈을 빨아가지고 네, 옆으로 이렇게 치워주죠. 벽으로 이렇게 던져준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또 눈이 내리면은 근무를 안 쓰거든요. 우와. 미군 부대는. 오. 네, 위험하다고 중대장만 사무실로 나오고 나머지 병사들 사병들은 다 쉬어요. 다르네, 그게. 한국은 반대잖아. 한국은 쉬고 있는 사람도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치워야 될 맞아요. 정도로 눈이 음. 재앙인데, 그죠? 그게 한국하고 미국군의 약간 반대, 그러니까 조금 그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고위급들은 나와요. 어떤 비상시 상황에서는. 근데 그 한국군은 고위급이 안 나오고 밑에 사병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반대야. 쉬는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네, 드디어 방학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이 참 좋죠. 맞아요. 미국은 네. 살짝 이제 한국보다 방학이 좀 짧아서 이제 뭐 제가 학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족들이 새 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짧은 휴식을 잘 즐기고 다른 학기 내지는 변화를 좀 보고 있어요. 여기가 뭐 사망자도 많이 늘고 전염자도 많이 여전히 늘고 네. 있어서 또 이제 적응을 매 학기마다 새로 해야 되는 게 좀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뭔가 1년 정도 지나면 1년 전보다 이렇게 익숙해져야 네. 되는데 올해는 또 올해대로 또 적응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특이하달까? 그렇네요. 네. 거기는 그 트럼프가 이제 끝나고 저 바이든이 되면은 뭐 새로 바뀌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뭐 국회의사당도 막 점검하고 네. 아직 갈등이 깜짝 놀랐어요. 첨예한 것 같아요. 퇴임하고도 뭐 탄핵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동네는 좀 시골이라서 그거에 영향을 좀 분위기상으로는 안 받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BLM 그러니까 블랙 리브스 네. 매터가 있던 때랑 좀 다른 측면에서 시끄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 점거하는 거는 진짜 이게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랬어요. 진짜. 그죠, 초유의 맞아요. 사태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즌 마지막에 공지를 드렸듯이 조금 팟캐스트의 형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번 시즌은 사이클 형식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인데요. 우선 사이클이 시작은 저희가 이제 시즌 1에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었던 논문을 왜 읽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팁을 설명드리고 이제 연말쯤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별로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이 사이클의 주제에 따라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연구 경향 그리고 변화들을 차근차근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저희의 교육 경험과 접목시켜서 이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3주 정도를 실제로 그 현재 주제에 맞게 최신 연구들이 진행된 것들이 있으면 그 논문들을 리뷰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이클을 닫는 팟캐스트로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혹은 연말 특집처럼 현재 영어 교육과 관련이 된 이슈들을 정리 혹은 리뷰하는 시간으로 사이클이 하나를 완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와 천천히 따라오시면 한 학기 저희가 대학원에서 하는 한 2학점, 3학점짜리 수업 하나가 완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 저희와 함께 1년 혹은 한 학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할 내용은요.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논문을 왜 읽어야 하는가, 논문 읽기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덩컨 쌤이 아주 좋은 6하원칙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6하원칙에 맞춰서 이제 why, 왜 읽어야 하는가, who, when, where, 누가 언제 어디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what,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how,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로 꾸며줄 예정입니다. 이 how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번에 조금 더 저희가 더 자세히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why, 그다음에 who, when, where, 그다음에 what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왜 논문을 읽어야 하죠? 왜 읽어야 될까요? 근데 읽고 있는지 혹은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은 시기가 학부 때는 이걸 논문을 읽어야겠다라고 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읽고 보니까 이게 논문이 논문이었더라. 포함되어 네, 있었다라는 맞아요. 그런 경험이었고 본격적으로 좀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 석사 때라 네. 가지고 누가 하느냐도 되게 뭐 이제 여기에 후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게 크게 되는 것 같네요. 동호쌤이 이제 얘기해 주셨듯이 논문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저는 학부 때였어요. 학부 때 한 4학년, 3학년 때 그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개론서나 아니면은 임용서라고 해서 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짜집기한 그 학원 교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뭐 강의도 그거를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은 그냥 가서 듣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되게 수박 겉핥기식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임용고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깊은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어떻게 교실에서 적용을 시킬지에 대한 어떤 프랙티컬한 면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론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약간 살짝 맛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임용고시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회의감을 느낀 게,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되게 이거는 그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네네네. 일찍 생각하셨구나. 네, 그때는 제가 되게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 진심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내가 이 정도도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도 못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되게 맞지 않다고 봐가지고 그때부터 논문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임용고시를 할 때 제가 4학년 때 그 생각했던 주제가 사실 석사 논문 주제로 간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 논문을 읽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왜 읽어야 되는지를 제 스스로 정립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약간 됐었어요. 에마 쌤은 어떠세요? 영어 교육 쪽 논문은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학부 때는 아예 영어 교육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뭐 네네. 국제정치 이런 거 할 때는 과제 때문에 읽었던 것 같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 논문으로 뭔가 지식을 접한 건 테스트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뭐 과제 때문에 읽었죠. 저는 뭐 네, 선생님들처럼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 해보고 싶다 해서 읽었던 건 아니고요. 과제 때문에 읽어야 되니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제가 논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이 논문을 읽어야 되는 이 대상을 우리가 연구자로 잡으면 사실은 연구자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어떤 그렇죠. 이게 뗄수 내 없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연구들을 먼저 봐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교사,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네. 만약에 대학원을 그쵸. 진학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봐서 충고하신 분들은 어떤 그 학문적인 관심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거의 안 읽으세요.
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논문이 그러면 읽으면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대부분 그 선생님들 중에 왜 논문 안 읽으세요라고 여쭤보면은 그거는 그 우리랑 맞지 않다. 약간 맞아요. 예. 특히 뭐 현재 음. 현장에서 전혀 다르다. 네, 현장에서 얘기하는 맞아요. 거랑 전혀 현장과 다르다라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논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팅이잖아요. 만약에 실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을 일부러 그 통째로 하면서 제한적으로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음, 때문에 달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현상을 분석하는 저희는 툴은 굉장히 잘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문을 읽음으로써.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대부분 뭔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찾아봐야 되는 것이 논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약간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논문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뭘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게 괜찮은 논문인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좀 진입장벽이랄까? 이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거였군요. 네. 그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가 그래도 썼지만 일반인들도 논문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캐주얼한 그 말로 쓰는 게 좀 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쓰면서 사실은. 그러면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논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돈을 주고 사는 논문이 아니라 거의 오픈 소스잖아요, 대부분. 그쵸,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찾아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뭐 만약에 그 업종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어떤 현상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혹은 그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논문을 읽는 사람? 논문을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세요? 연구자 말고? 그 주변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주로 원래는 이제 훈련 받을 때 내지는 학사 내지는 석사 과정 중에 주로 북챕터들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네. 여러 개론서들을 보는데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는 네. 어떤 참조 자료들이 다시 북챕터로 회귀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차원적인 어떤 검색들은 그런 북챕터 내지는 뭐 인터넷 자료들도 네네. 풍부하게 돼 있으니까 가공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들 이제 돌고 요약된 자료들 이런 게 도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원문 내지는 어떤 실험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논문들을 살펴보는 분들은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훈련된 사람들은 적합하게 하겠지만 일반인 내지는 일반 교사, 우리 전공에서 보자면 그런 교사들은 한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적 논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도 가봐서 회사에서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한 편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꽤 대부분이셨고요. 그리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그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석박사가 없으신 분들은 논문을 전혀 그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렇죠. 조금 더 놀랐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그 팟캐스트를 한다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이걸 누가 들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논문 읽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만 읽는다 약간 이런 그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아직은 그래도 뭐 오픈 소스들도 많고 뭐 학교 홈페이지에도 많이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문의 어떤 전문을 열어볼 수 있는 그 권한들의 대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서 자기가 현재 뭐 대학원을 다니거나 재학생이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도서관 네. 온라인 이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뭐 참조 자료로 쓰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좀 세대가 우리보다 좀 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라인 자료를
탐색을 해가지고 참조하는 훈련을 안 하고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논문을 참조를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네네. 만드는 거는 음. 더욱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그 질문 돌아가서 논문을 왜 읽어야 될까요? 에마 쌤하고 덩컨 쌤 한번 정의를 한번 깔끔하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적인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자기만의 그 조작적 정의가 있잖아요. 이 왜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교재를 대부분 구입을 해서 상당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을 졸업을 이제 학위를 받아서 졸업을 하는데 이제 학사를 졸업을 했을 때는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나름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뒤돌아보면은 그 북 챕터들은 사실은 논문의 일부 발췌들을 그렇죠. 잘 엮어서 만든 어떤 그런 소개 글인 거잖아요. 그 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논문이랑 동일한 챕터로 이루어진 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어떤 소위 말하는 개론서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하위 분야 개론서들은 그 분야 논문들을 잘 이렇게 집대성하거나 혹은 편집을 한 거니까 사실은 불완전하거나 어떤 표현에 의하자면 뭐 수박 겉핥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인 거고 그 어떤 학문에 있어서 그게 시작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은 정말 그 북챕터 같은 것들을 혹은 교재를 이제 인덱스로 삼아서 관련 키워드들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어떤 그 나침반으로 삼아서 본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정말 그 진짜 실제로 책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논문을 보고 그 논문을 가지고 뭐 비슷한 실행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논문을 읽지 않고서는 그 학문에 제대로 발을 네네. 담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부 때 각종 구문론 수업이나 뭐 어떤 학교는 신텍스를 제공을 하면 뭐 카니의 책이라든지 뭐 아규멘테이션 책이라든지 보면은 우리가 학부 졸업을 할 때는 그런 책들을 한 두세 권씩 네. 보고서 졸업을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문법론이나 통설이나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것 좋아한다고 같다라는 한 사람도 느낌을 있죠.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재밌어.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네.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게 다 아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일부만 아는 거고 혹은 정말 앞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죠. 시작인 건데 우리 그걸 네. 몰랐다라는 거야. 학부를 다닐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석사나 박사를 해야지만 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어떤 그 문이랄까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게 논문 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읽어야지만 혹은 읽고 종합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어떤 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전문성을 이제 훈련 받는 걸 대부분 이제 대학원 과정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한데 설령 사정이 있어서 대학원을 뭐 다니기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그런 전문성 획득을 위해서는 어떤 학계의 논문을 참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를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전문성 획득, 전문성 개발. 네. 그렇죠. 네, 전문성. 네. 그렇구나. 에마 쌤은 어떠세요? 진짜 궁금해서 읽는 거죠.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 이 뭔가 사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런 해석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들은 네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봤을까? 그런 조사하는 방법론이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이라는 게 제가 크게 그냥 나눠보자면은 현상을 분석하는 논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을 그 뭐 설문조사나 아니면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그 현상을 네.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렇게 그 찾아보는 그런 현상 분석이라는 논문 형태의 이제 논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험 연구가 있죠. 그 네, 어떤 그렇죠. 실험 걸 통해서 어떤 네. 이론이나 어떤 그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단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뭐 맞아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실험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라운드 티어리나 아니면 저기 그 문헌 연구는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두 개를 봤을 때는 현상 분석이 저는 그 일반 대중들이나 혹은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현상 분석 연구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 도움이 그 현상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이 부족해서 그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못 보는 그 측면이 있어서 그 현상 분석을 하는 논문을 봤을 때 아, 내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 저는 그 논문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또 올바른 처치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처치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올바른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을 분석하고 나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아, 얘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상을 분석하는 눈만을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어떤 현장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논문을 안 읽으시거든요. 그쵸. 논문은 되게 뜬구름 그쵸. 잡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답이 그쵸.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논문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현상 분석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만 제공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는 잘 그 지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실험 연구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처치가 올바른 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실험 세팅에서 그거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또 한 단계 넘어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논문 현상 분석 논문을 네. 읽어가지고 어떤 그 눈을 얻었다면 그 처치를 볼 수 네. 있는 그 실험 연구의 논문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교수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실험 연구 쪽의 논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 결론은 둘 다 읽어야 된다는 건데 약간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누가 읽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 사실 누가 읽어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는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연구자 빼고 일반인 빼고 현 업종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교사분들. 저는 맞아요. 그 선생님들. 물론 교사분들도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저는 조금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사뿐만 아니라 그 지금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강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최신 논문을 읽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이론적인 거를 하나씩 따와가지고 광고로 걸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조금. 그렇죠. 입증되었다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업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또 다른 말 뭐 없을까요? 약간 업계 종사자. 그러니까 교사를 제외한 업계 종사자. 똑같은가요? 그런 분들이 좀 읽으시면은 좋을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읽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우리가 학위를 하는 도중에는 논문을 읽는 그 리딩 오더라든지 아니면 컨텐츠가 잘 짜여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으려고 하거나 문헌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각종 이제 연구물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카데미아라든지 뭐 리서치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입을 하면은 뭐 외부인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논문을 전문 풀 텍스트를 살펴보는 건 제한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그 포털에 가입을 하고 자기의 뭐 연구 분야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등록을 해두면은 이제 뭐 정기적인 어떤 맞아요. 알람 내지는 어떤 안내를 네. 받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최근 연구자들이 이런 논문들을 많이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싫어도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이제 어떤 그 논문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일단 볼 논문을 정하고 나서 볼 논문을 받아야지만 이제 언제 볼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건데, 사실 학위를 하는 사람들은 딱 시간을 짜내서라도 읽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정해서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짬짬이 읽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정해놓고 논문을 공부하듯이 읽을 수 있다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뭐든 할 수 있죠. 뭐든 할 수 있죠. 근데 아, 논문이 정말. 숙제가 아닌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탐구심이 되게 음. 높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이 논문을 언제 읽을 것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짬짬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편한 때. 요즘 같은 경우엔 기계들이 다 있으니까,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태블릿이든 넣어서 뭐 이동 중에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 논문을 읽으면 되게 지루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래서 좀 틈날 때 읽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자기가 만약에 뭐 졸업 논문을 위한 뭐 문헌 연구이다 이러면은 좀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저변을 넓히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틈나는 시간, 우리가 왜 영어 단어를 뭐 걸어 맞아요. 다니면서 읽어라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논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통에 드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짬내서 읽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에바쌤은 어떠세요? 그런데요. 그 뭐 아카데미아 리서치 게이트도 있고 구글 스칼러도 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는 학자 이름 같은 맞아요. 거 알람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새로 맞아요. 업로드했다고 알람을 보내주면 그때 읽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외부적인 자극을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 뭐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인 서치를 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니까 좀 관심 있는 학자들을 팔로우하면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논문이 제일 잘 읽힐 때는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거 되게 좋은. 네, 확실하게 궁금한 게 있을 때, 맞아요. 확실하게 약간 답답하거나 막힌 게 있을 때, 사실 저는 그 when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 에마 쌤이 말했던 네. 것처럼 내가 어떤 관심이 생겼을 때 아니면은 그 내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맞아요.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결해야 되지? 네. 특히 그 교실 상황에서 있다 보면은 어떤 학생이 있는데 얘는 어떤 자료를 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을 분석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뭐 맞아요.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얘가 정서적인 지원이 그렇죠.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한지. 그쵸. 뭐 환경이 지금 좋지 그렇죠. 않은지. 환경이 지금 막 얘는 절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환경 자체가. 네. 그 다각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걔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지만 대부분 얘기를 안 해줘요. 맞아요. 얘기를 스스로 할 정도면 많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걔는 우리가 안 건드려도 잘 하는 아이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동료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쵸. 동료 교사한테 선생님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이런 종류의 아이를 그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맞아요. 서로의 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쵸? 대부분의 교사들이든지 어떤 동료, 우리 피어라는 건 고만고만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갔을 때는 우리는 다시 논문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다시 그렇죠. 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서적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거나 연구를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얘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where 어디서 읽어야 될까요? 이 어디서는 이 물리적인 그 공간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위치에서 내가 위치요? 어떤 내가 뭐 사회적 이치일 수도 있고 이게 후랑 뭐라 해야 되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 잘 후랑 모르겠어요. 연결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위치라는 게 물리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집에서 읽어야 되냐, 도서관에서 읽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웨어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후랑도 아까 에마쌤이 말했던 것처럼 후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초임 교사가 읽는 거랑 부장 선생님이 읽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원생 초년생이 읽는 거랑 대학원 4학년생 그러니까 막학기생이 읽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하나씩 나열을 해보죠. 그 대학원 초년생이나 아니면 예비 대학원생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논문을. 일단 논문이라는 텍스트가 되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가 맞아요. 선행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줄 한 줄 하나씩 읽었던 것 해석해가면서. 같고, 네. 그리고 문단별로 약간 요약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사실 되게 방대한 내용을 압축을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중요한 내용을 막 열심히 쓰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서 안 돼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문단별로 요약해놓고 요약해놓은 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인가 하면서 다시 읽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 문단별로 이렇게 옆에다가 내 요약을 써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얘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맞아요. 옆에다 써놓고. 그게 이제 굳이 영어 논문 읽었을 때 그걸 영어로 쓸 필요는 없고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한글로 써야죠.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영어로 쓸 수도 그러니까 그런 그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영어로 읽었으니까 전혀 영어로 써야지. 아닙니다. 한국인의 이점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2개 국어를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나에게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예. 효율적이죠. 나중에 그 하다 보면은 옆에다 이제 쓴 거를 딱 모으면 논문의 요약이 되도록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좋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하우랑 되게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이제 논문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인트로를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안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인트로를 아. 안 읽고 그 리서치 퀘스천을 읽으면 이게 어떤 종류의 논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메소드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약간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냥 리절트로 넘어가는 그런 그 초반에 오류를 범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진짜 네.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년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그 메소드보다는 리터처 리뷰를 제일 자세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리터처 리뷰 인트로는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트로는 이 논문을 팔기 위한 그 미사 여구예요, 약간. 그쵸. 그 그러니까 당위성을 굉장히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겠다는. 네. 근데 그거 말고, 근데 리터처 리뷰를 읽으면 새로운 그 논문 주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압축이 돼 있잖아요, 그쵸. 되게. 흐름이 정리가 돼 있죠. 지금까지 한 네. 연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내가 몇 년간 논문을 안 읽었더라도 그걸 읽으면 몇 년을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은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연차가 맞아요. 올라갈수록 그 리터처 리뷰를 굉장히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논문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논문 그 레퍼런스로 가가지고 다시 그 논문을 앱스트랙만 읽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확장을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뭐 별거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논문이 필요해지는 어떤 시기와 어떤 정말 아까 말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업을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방식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좀 재정비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에 이제 보통은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그런 논문을 읽어서 좀 밑에 팀원들에게 하달을 그렇죠. 하는 입장이라면 더 좋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뭐 신입이라든지 젊은 층의 이제 강사들이 사실은 그 논문을 좀 활용하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논문 각종 학술지라든지 아니면 영어 교육 논문들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게 유행이 하고 있고 어떤 거에 지금 붐이 일고 있는지를 사실은 논문을 통해서 네. 그쵸.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교육 방식, 뭐 거꾸로 수업이다, 뭐 블렌디드 러닝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은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그럴 때 무작정 다른 학교 뭐 사례 연구만을 혹은 사례 발표 같은 걸 연수해서 보고서 네. 따라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제공을 하겠지만 그 연수만 보고서 다른 학교를 따라하기에는 그렇죠.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선생님들 내지는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기가 직접 받은 연수의 내용을 자기도 적용을 가능한 것인지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학위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정에 있을지라도 너무 연수라든지 인터넷 자료라든지 뭐 아니면 사례 연구 자체만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론가 내지는 연구자들이 해놓은 것들도 그럴 때 네네.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부장님들 이상들이 그 논문을 읽어서 뭘 하시는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희귀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부장님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논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뭔가를 제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장님들이 그런 걸 읽어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와 함께 전달을 해주신다면 너무 이상적이다. 네,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부장 정도 되면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젊은 애들은 꼰대라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되게 그 진학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 어떤 맞아요. 박사, 석사 이런.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부장 정도 이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자기 부하들이라든지 아니면 부하라고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동료들에게 뭔가를 선구자 입장에서 제시를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했던 노하우를 가르쳐.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하우가 약간 꼰대 느낌이라서 좀 말을 조심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네. 희망으로 바뀌었지? 말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참조하고 연구물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뭐 바라는 느낌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그 첨예했잖아요. 현장과 어떤 이용가들 맞아요. 사이에 뭐 현장은 현장대로 이론가들이 네. 탁상 공론하고 있다고 이제 적대시하고 또 이론가들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도 현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노하우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저는 뭐 그런 거 이제 학과 교수들이랑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할 때도 연수 같은 거 교사 연수 같은 걸 되게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맞아요.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쯤에 보면은 경기도 연수를 뭐 모교에서 한다 그러면 맞아. 교사들 다 팔짱 끼고 자기 수업 들러가지고 되게 연수를 하기 싫다라는 교수들도 많았고 또 뭐 대학원 와서 보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수업 자체를 답답해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간극이 되게 컸었는데 이제 그 간극이 좁아지고 그 경계가 이제 뭐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중반 선생님들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학구열 내지는 진학률이 더 높아지는 세대들이 선생이 되고 났을 때에는 그런 어떤 연구자와 어떤 교사 사이에 어떤 그 벽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장급 내지는 어떤 오더를 내리는 어떤 그런 직책이 되면은 좀 교실 내지는 교육 과정을 네. 재구성하는 그런 원동력 아니면 그런 기준 같은 게 그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엔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편이 이런 거에 조금 더 맞춰져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철저히 연구의 성과에 의해서 뭐 점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실험을 하기 좋은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영어 교과목 자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가 교사들 내지는 네네. 연구자들에게도 좀 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뭐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전락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관적으로 보자면 할 게 없는데 뭐 낙관적으로 보자면은 이때 이제 다시 맞아요. 세워볼 만한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가 돼주고 또 그 교실 상황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죠. 음, 이게 어쨌든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게 그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고 해야 되나 학생들한테는? 뭐 부담이 줄었다고 음, 말하고 싶지만 사실 부담이 줄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부담이 줄었으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자유롭게 되면서 그리고 그 자유로운 거를 그쵸. 바탕으로 연구나 아니면은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만의 영어 교육을 조금 더 정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이론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법들이 되게 외국 물 건너온 그 교육법들이 더 많고 맞아요. 그리고 그 물 건너온 교육법들이 또 우리나라 상황에 안 맞는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걸 다시 개량해야 되는 부분이 그쵸. 네.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법이 나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음,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은 어떤 현안이나 어떤 토픽들에 대해 관련이 있는 논문들을 찾아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 논문을 다 보겠다라는 사람은 뭐 없을 거니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관심 분야 내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을 살피거나 아니면 현장 연구들을 보거나 뭐 이론 연구를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가지고 보는 시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촘스키라든지 이런 관점을 안 살피고서 언어 교육을 살피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 촘스키, 그다음에 뭐 인지주의, 뭐 후기 구조주의 뭐 다 이런 식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완전 최신 교수법 관련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로 기존 역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파생이 되거나 영향을 다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 학습에 관련된 이론들은 다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대표적인 연구들 내지는 역사적인 연구들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훑어보는 방식으로 보는 게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문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초록만이라도 그렇게 보면 좋은 것 같고 그게 돼야지 그 어떤 이론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현장 연구들이 그 이론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발로 생긴 건지 이런 그런 조망도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정말 딱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되게 거시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근데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론의 여지라든지 아니면 불안정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간과하게 되지 않을까. 논문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어떤 학문을 뭐 처음 접하게 될 때도 어떤 책이라든지 북챕터 유명하게 되면 그걸 마치 바이블처럼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신봉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쪽 분야에서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쓴 거일 뿐인 거지 반론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뭘 했다더라 해서 그 책을 읽으면 뭐 그 책을 쓴 사람이 막 대가인 것 같은데 사실 잘 살펴보면 그 책을 잘 판 사람인 거지 대가가 따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포장을 잘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스티븐 크라시엔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지는 재미있는 어떤 제안을 한 거지만 그거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렇게 가져간 학자들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역사성을 좀 탐구하는 방식으로 읽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원생이라든지 학부 수업이라든지 뭐 수업에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요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언어학습이나 영어 교육도 다 공개가 돼 있어서 뭐 굳이 대학교 교수님을 보지 않아도 뭐 영어 교육 개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자료에 이미 맞아요. 가공이 너무 잘 돼 네. 있어서 뭐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역사성도 학위가 아니더라도 좀 본인이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역사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왜 요새 애들이 휴대폰 네. 네. 발명을 했다 내가 배터리 탈착식을 만들자. 음. 배터리를 갈아 끼우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는 네.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이거 이미 아, 진짜? 지나온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쵸. 예. 원래 탈착식은 네.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 이미 지나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방금 그런 현상들이 영어 교육 산업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쵸. 엄마처럼 해야 맞아요. 된다, 뭐 앵무새처럼 하루에 몇 번씩 모방해야 된다. 네. 이거는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지나가고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옛날에 오디오 링크 냉전 시대의 그 교수 방식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러니까요. 팔고 있고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근데 정작 또 총체적 난국은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건 또 아니야. 네.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방식대로 팔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팔고 있는 내용, 상품, 그 다음에 현재 현황, 그 이론적인 현황이나 아니면 영구적인 현황,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맞아요. 특히 영어 교육 분야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봐서라도 좀 어떤 역사성 내지는 어떤 흐름 자체를 한번 파악하려는 어떤 논문 탐독은 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만약에 내가 수업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수업에서 무슨 자료를 썼고, 뭐 어떤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줬고, 뭐 만약에 어휘 같으면 어휘를 뭐 빈도수를 어떻게 노출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이 알고 싶으면 네. 학위 논문 찾아보는 거를 매우 추천을 합니다. 맞아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저희가 많이 흔히 접하는 뭐 20쪽 정도 되는 네. 출판된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론적인 거 아마 현장 교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논문을 잘 안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처치 방법? 학습지를 뭐 몇 주에 걸쳐서 실행을 했고 하는 내용들은 학위 논문에 부록에 가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무슨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지 궁금하시면 학위 논문을 읽어보시면 맞아요. 학위 논문. 하긴 학위 논문, 부록을. 네, 메인 텍스트 말고 부록을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부록에 대부분 이제 샘플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워크시트도 다 확인하실 수 들어있고 있으십니다.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 네, 그 생각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 덩커쌤이 얘기했던 그런 내가 다 읽겠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죠. 불가능. 내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렇죠. 비효율.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이 엄청 막 남아 돌아 막 시간이. 근데 네, 내가 놀 것도 다 놀고 할 거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런데 논문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곱씹으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메타 연구를 보시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죠. 방법인 것 같아요. 메타 연구가 뭐죠? 메타 연구라는 게 어떤 특정 주제의 논문들을 어떤 특정 소팅을 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신빙성 재조명 연구라고 해야 네. 되나? 맞아요. 너무 그렇게 하면 거대한가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참여자들과 그 데이터 분석을 새롭게 해가지고 나온 그 연구를 메타 연구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메타 연구를 한번 읽으면 그 지금까지 역사가 쭉 읽히잖아요.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쵸. 한 맞아요. 주제에 관해서는. 네. 심한 경우에는 십몇 년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 십몇 년간 개간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10년치의 연구를 그 한 뭐 많게는 뭐 20장 아니면은 뭐 30장 요 정도에 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타 연구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 연구는 그렇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요. 그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되게 읽기 어렵죠. 그리고 통계 자체가 통계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통계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 연구를 읽을 때마다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음. 그래서 그 통계를 모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쪽 지식이 어떤 개론적 지식, 그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자르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특수 용어들을 모르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메타 연구다. 그러나 한번 그걸 읽어 놓으면 그 주제에 관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나 요거 좀 읽어봤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왜 읽어야 되는지 이 논문을, 그리고 누가 읽어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얘기는 했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섹션을 나눠서 논문의 이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읽는지를 how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다 새로 시작해야 이 how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음. 시간이 걸립니다. 한 5주 정도 걸리겠죠, 저희? 5주? 한 6주?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에는 시리즈로 이제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문 읽기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만 원하시면 그쪽만 쭉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우리 시즌 2의 이제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어요? 한번 간단하게 소감 말하고 이제 끝내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그냥 뭐 논문을 읽고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할 때 이걸 왜 읽어야 되지라는 어떤 자문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막 마지못해서 했던 힘든 경험들도 되게 많았는데 좀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해 봤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선배 연구자들 내지는 선배 교사들과 좀 얘기를 하면은 참 네네.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보고서 논문의 활용을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어, 생각을 다잡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에마쌤은 어떠세요? 저도 대학원에 오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행동을 네네. 말로 차근차근 풀려니까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음, 전달이 잘 되었을까 약간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이 팟캐스트를 기획을 할 때 그 대상을 이제 대학원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위한 그 음, 학생들이라든지 음, 혹은 이제 교사분들 중에 이제 조금 논문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샘솟게 될 예정이니 진짜 그럼 좋겠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너무 피폐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수혈을 해야죠. 네, 그렇네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은 이제 더 수혈을 많이 해야 우리 영어 맞아요. 교육이 발전을 하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즌 2에 이제 그 첫 번째 화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로 이제 한 네. 6주에서 7주 정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좀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제는 우리 덩컨 쌤이 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덩컨 쌤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영어 교육의 여러 분야가 있고 전공도 있고 또 중요 토픽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냥 제가 골랐었던 저의 개인적인 흥미로 골라봤어요. 왜냐면 제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대세는 아니지만 제가 고른 토픽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심리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동기라는 단어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얘기하는 동기라는 이 용어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비슷하면서도 살짝 이제 아무래도 사회과학 용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살펴볼 예정이고 아마도 이제 영어 교육 분야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접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영어라는 걸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영어에 되게 힘들어하거나 좀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공부를 즐겁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대부분 네. 한 번쯤은 맞아요. 해봤을 맞아요. 텐데, 그렇죠. 예, 이 고민이 잘 녹아있는 키워드를 이제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저희 주제로 한 6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즌2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대학원 안 가셔도 돼요. 대학원은 학위를 따라해서 가셔야 되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을 얻고 싶으면 저희도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네, 덩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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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